금융뉴스 틀면 거의 매일 나오는 얘기가 있죠? 네, 바로 채권 금리입니다. 이 숫자의 오르내림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와 자산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왜 채권 금리는 끊임없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요, 이 금리의 움직임이 바로 여러분의 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채권 금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이죠. 바로 첫 번째 선수,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마치 한 몸처럼 딱 붙어서 춤을 추는 파트너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면 채권 금리도 따라 오르고 물가가 내리면 채권 금리도 같이 내린다. 아주 간단한 원칙 같지만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기초가 될 겁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춤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 50년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왼쪽 1980년대 초를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가니까 국제금리도 정확히 똑같이 10%를 훌쩍 넘으면서 같이 치솟았죠. 자, 이번엔 시간을 쭉 건너뛰어서 2010년대로 와볼게요. 아주 안정적인 저물가 시대였는데 금리 역시 2%대 낮은 수준에서 얌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 바로 최근이죠. 코로나 이후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물가가 치솟으니까 금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4%대로 점프했죠. 정말 완벽한 파트너의 스텝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아는 게 그래서 너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짤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아주 간단해요. 어제 10,000원으로 사던 걸 오늘은 못 사게 되는 거. 다시 말해, 내 돈의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 왜 채권 투자에 그렇게 치명적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예요. 여러분이 연 4%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4%면 괜찮은데? 쉽죠? 그런데 말이죠. 그 해 물가가 5%나 올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분명 4% 늘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즉 진짜 힘인 구매력은 오히려 1% 줄어든 셈이죠. 돈을 벌었는데 더 가난해진 겁니다. 황당하죠?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은데? 하는 신호가 보이면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고정된 이자만 주는 채권을 팔아버리고 물가가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재빨리 갈아타는 거죠. 반대로 물가가 잡힐 것 같으면요, 지금의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꽉 쥐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선수 등판입니다. 인플레이션 말고 채권 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거대한 힘, 바로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 즉 경기입니다. 이 그림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왼쪽처럼 경제가 막 활활 타오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은 공장을 더 짓고 싶고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니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넘쳐나겠죠. 중앙은행도 과열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릴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처럼 경제가 꽁꽁 얼어붙으면 어떨까요? 다들 지갑을 닫으니 대출받을 사람도 없고 중앙은행은 오히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겠죠. 채권 금리는 바로 이 경제의 온도계를 아주 정직하게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2000년대 중반 중국 덕분에 전 세계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경제 성장률도 좋고 채권 금리도 같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서 모든 게 얼어붙었죠. 대출 수요가 사라지면서 채권 금리도 그냥 곤두박질 쳤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두 가지 규칙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는 최악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름만 들어도 좀 끔찍하죠?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인데요.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만 계속 오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나쁘니 금리를 내려라 하고 소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 금리를 올려라 하고 아우성입니다. 이 엄청난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인플레이션의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하면요, 경기 침체는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걱정거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지금 당장 내 지갑을 털어가는 현실이거든요. 시장은 눈앞에 불을 끄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를 보세요. 경제 상황은 극심한 침체였지만 유가가 폭등하면서 생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채권 금리는 물가를 따라서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최근인 2022년도 마찬가지였죠. 경제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이게 바로 시장의 냉정한 법칙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채권 금리를 움직이는 두 가지 거대한 힘과 그들이 충돌할 때의 규칙까지 알게 됐어요. 그럼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읽는 거죠. 오늘 이야기 딱 3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채권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간다. 둘째, 채권 금리는 경기를 따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이 싸우면 인플레이션이 이긴다. 이 3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채권 금리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자, 이제 모든 규칙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이 순간 채권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이제 직접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